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런 뉴스. 출발 새 아침.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전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네. 자,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정부와 서울시의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이 그린벨트 해소를 놓고 지금 정부 부처 간 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정부가 이제 7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이제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 이 TF팀을 꾸렸습니다. 사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실질적으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을 좀 풀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아닌데 정부는 그동안 둘 다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해오다가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방송사 출연해서 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서울의 개발 제한 구역도 해제할 수 있다. 그것도 네. 검토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여전히 뭐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네. 오전 오후 말이 좀 달라졌어요. 네. 홍 부총리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다음 날까지도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다라고 하다가 또 당정협의회에서 급물살을 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는 가능하다 또 이런 입장인데 네. 문제는 서울시가 너무 확고합니다. 지금 고 박원순 시장 생전에 이제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 안 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예. 서울시 역시 이제 박 시장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린벨트만큼은 사수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서울 시내 주택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 서울시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사실 공식 보도 자료까지 냈는데요. 이게 그린벨트라는 게 미래 자산이다. 지금 당장 집값을 잡자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가 네. 가뜩이나 이제 별로 남지 않은 녹지를 훼손하게 되면 이 후손들에게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서울시 입장이 강경해서 예. 상당한 또 진통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설령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그린벨트를 뭐 풀었다. 서울 시내에서. 뭐 그렇게 하면은 집값이 좀 풀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그린벨트가 대부분 사실은 산지여서 네.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3급지 이하 예. 정말 난개발이어서 저기는 집을 지어도 괜찮겠다라는 곳은 강남에 좀 밀집돼 있습니다. 강남 쪽에. 그렇습니다. 핫한 강남의 뭐 세곡동, 서초동의 뭐 내곡동 이런 데는 네. 강남권이 이제 아주 유력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지역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과거 사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면서 남은 땅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 그렇습니다. 개발하다가 남은 네. 땅의 경우에는 유유주로 남아 있지만 보존 예.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녹지가 훼손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대부분 3급지 이하이고 거기를 풀어서 위로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실수요자들 선호도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푼다고 서울 집값이 잡히느냐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물량이 늘어나니까 뭐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비슷한 걸 해봤어요. 예. 분당 판교. 예. 굉장히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역의 공급을 늘려봤더니 이게 서울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과밀 현상.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은 사실 전국구가 돼버렸어요. 예. 지금 뭐 고위 공직자들, 다주택자들 어떤 집을 선택할 거냐. 네. 입으로는 이구동성으로 강남 다 살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걸 보면 강남만 남기고 있어요. 똘똘한 네. 한 채로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강남이 더 불을 붙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라는 게 마지막 남은 우리 후손들이란 녹지 공간입니다. 네. 생태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 마지막 보루까지 한꺼번에 이제 훼손하게 되면 원상복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1%대 주택담보대출금리까지 등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이게 예. 시중은행의 이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 이제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데요. 예, 네. 코픽스 금리가 지금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 발표가 되는데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 코픽스 금리가 5월보다 0.17%포인트 하락한 0.89%입니다. 0.89%. 이미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0%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8개 시중은행이 자금 조달한 금리의 가중평균 금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큼 은행이 싸게 돈을 조달해 왔다. 그러면 이제 16일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신규 변동주택 금리의 경우에는 이걸 반영하게 되면 1%대. 네. 이 가상금리를 조금 더하기 때문에 예, 예. 1%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림의 떡이냐. 일단 기존에 고금리로 받았던 분들은 갈아탈 수가 사실상 없어요. 예. 왜냐? 대출 한도가 팍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대출 규제가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갈아탈 수조차도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조차 역시 이제 집값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대출 받으려면 굉장히 자격 요건도 까다롭고 그리고 증빙해야 되고 입주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주택대출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안마의자 제조회사가 청소년용 제품에 그 키성장 등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했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민감한 아이들을 건드렸어요. 이 바디프렌드가 이제 부당 광고를 했다라는 이유로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네. 여기가 지난해 1월에 이제 청소년용 안마 의자를 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해 이런 광고를 만들었는데 네. 이 안마 의자를 쓰면 키도 커질 뿐만 아니라 브레인 마사지 효과가 있다. 네. 브레인 마사지를 통해서 뇌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광고를 한 겁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공정위가 조사해 보니까 바디프렌드마저도 이 광고가 거짓이다. 과장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공부 잘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뭐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과장 광고다라고 이제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고 네. 이제 관련법 위반 혐의로 소관부처에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함이 제기됐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서구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하고 수돗물 음용을 금지했습니다. 등교 수업에도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도성훈 인천교육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네, 인천 서구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교육청이 서구 지역 학교들의 급식을 대체 급식 등으로 전환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14일 아침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서구 오개동 관내 학교의 급식과 수돗물 음용을 중단해달라는 고문을 받고 네. 즉시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관내 39개 학교에 안내를 했고요. 네. 첫날인 14일 어제는 학교별로 단축 수업을 실시하거나 빵이나 우유와 같은 대체 급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적수 사태를 겪으면서 준비한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인천시와 또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교육감께서 직접 학교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하셨다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급식을 못 먹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네. 어제 아침에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수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상황을 살폈습니다. 네. 먹는 물 공급이라든가 또는 생수 제공, 또 장기화될 경우에는 뭐 급식차 제공이라든가 향후 급식 운영 방안과 수돗물 수질 검사에 대한 내용 이런 네. 것 등을 논의를 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적수 사태 이후에 수돗물 안정화를 위해서 모든 학교에 네. 급식실 수도 배관에 필터를 설치하고 직수로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생 첫날 즉시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급식 운영 방안을 안내해서 혼란을 최소화했고요. 예. 오늘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생수를 사용한 간편식이나 대체 급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식수는 이제 생수로 대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생수를 이용해서 네. 급식을 하기도 하고요. 예. 대체 급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 인천 지역 서구뿐이 아니고요. 부평구 또 강화도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등교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예, 서구 이외 지역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접했습니다. 네. 네, 아직 시나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수돗물 사용 중단에 대한 요청을 받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예. 그런 요청이 오면 즉시 이제 학교에 전파해서 학생 안전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요. 예. 현재도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교 내 먹는 물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에 하나 지역에 확대가 있더라도 생수를 사용한 간편식 제공이나 대체 급식을 제공해서 네. 수업과 급식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 방역 수칙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도 잘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손 씻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그 학생들 위생 수칙을 지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예. 학교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손 씻기인데요. 예.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음용 중단을 권고를 받은 것이고요. 예. 수돗물을 사용한 손 씻기 등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손 소독제 사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수돗물을 사용한 손 씻기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손을 못 씻더라도 우리 손 소독제 같은 것들도 뭐 일단 비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손 소독제는 이미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겠죠. 네네. 예. 그 인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이제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기본 교육 보장 정책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부모의 경제력 차이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에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지난 2년 동안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을 완성한 것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격차나 학습격차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는 이제 무상교육을 넘어서서 아이들의 학습이나 돌봄, 또 급식,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네. 기본 교육 보장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기본 교육 보장 정책은 크게 4가지로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요. 예. 학습 안전망 구축, 그리고 폭력 없는 인천, 생명 존중 인천 시민운동을 확대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심리나 정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가운데서 특히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는데요. 그 학습 안전망의 핵심이 바로 초중고 기본학습 보장금 지원입니다. 네. 기존에 초등학습 준비물 지원금을 증액하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스마트 기기라든가 소프트웨어, 교구, 통신비 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겠고요. 네. 또 특성화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보편적인 기본학습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인데요. 인천교육청이 처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교육감이었습니다.
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조찬 파티의 품격 있는 주인공 두 분입니다. 최담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구정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정물 변호사입니다. 자, 조찬 파티면 먹을 것도 좀 많아야 되는데, 자, 먹을 것은 지금 별로 차려지지 않고요. 배고픕니다.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예, 그 좀 맛있는 질문들로 좀 네. 채워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자,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자, 첫 번째 주제는 고 박원순 시장 죽음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누가 알렸는지 이 부분인데 이 최측근들이 모두 피소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 비서실장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전 비서실장은 마지막으로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통화를 한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전 비서실장도 어제 소환 조사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이제 질문에서 본인은 전혀 사실을 몰랐다. 이런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젠더 특별보좌관이 피소 사실을 먼저 고 박원순 전 시장에게 알린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이제 전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몰랐고 마지막 공관에서의 만났을 때에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젠더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고 전 박원순 시장에게 질문을 한 적은 있지만 정확한 구체적인 사실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측근들이 현재 모두 피소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미래통합당은 성추행 고소 사실이 전달된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보고는 받았지만 통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렸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일단 뭐 청와대 보고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 입장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자체가 물론 이제 공개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공개된 규정 없이 까지 하는 것이 뭐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규정에 따라서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이제 피고소인이 되는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통상 형사 절차에서 이제 고소인이 고소를 한 직후에 예.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피고소인 측에 전달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히 또 고소 내용의 어떤 신빙성이 굉장히 상당한 반면에 네. 피고소인의 증거인멸의 위험이 되게 높다라고 판단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특히 더 수사하는 입장에서 부적절한 처사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사건 고소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8일 오후 4시 반경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다음날 새벽 2시 반까지 약 10시간 정도 예. 조사를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박 전 시장은 그 같은 날 아침 10시 이제 40분경에 공간을 나서서 실종이 됐거든요. 예. 고소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너무 빠르다. 피고소인 측의 입장이 네. 전달된 것이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사실 이제 일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소인이 만약에 상대방이 좀 유력한 공인이라든지 저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내가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어떤 피고소인 측에 대해 이 고소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더더욱이나 이제 고소인들이 고소를 하는데 저어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사의 신빙성에 대한 것도 좀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최담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지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미래통합당의 지목이고 일단 지금 현재 초점은 과연 이러한 이 고소 사실이 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즉 네. 이것이 수사 기밀이 유출이 되었는가 이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 고소인의 대리는 이것이 유출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다만 이 부분은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서 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사실관계가 판단된 것은 아니지만 그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렇게 본인이 피해를 호소를 했고 또 대리인 입장에서는
이 휴대전화까지 압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그날 새벽까지도 굉장히 장시간 동안 한 10시간에 걸쳐서 고소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출됐다고 하면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출이 있었는지 있었다고 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됐는지 이 부분은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증거, 물증이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경찰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를 이제 포렌식한다, 착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휴대전화에서 관련 수사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단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현재 경찰에서는 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되어서는 네. 고 전 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예정이다. 네. 그 이외에 예를 들자면 뭐 고소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무상 기밀 누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자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별도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진짜 고발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 예. 보도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 예를 들면 공무상 비밀 누설 뭐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네. 일단락 된다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이 새로 꾸려지고 고발에 따라서 예. 이런 데서 영장이 발부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번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진 자료들이 네. 이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현재로서는 경찰에서는 사망 경위만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수사기관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맞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일단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뭐 알 수밖에 어떤 단서들은 사실 나올 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통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도 실무상으로는 압수수색에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느냐 마느냐가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의 성공 네.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요즘에는 휴대폰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휴대폰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수사 내용이 이제 별건 수사 되느냐 안 되냐 이제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어쨌든 많은 정보들은 나올 거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유출된 내용에 피해자의 아주 구체적인 인적 사항 이런 네. 것들까지 많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문제되는 뭐 공무상 이런 비밀누설과는 별개로 지금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법적으로 피해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유법 소지가 또 확인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서울시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수사기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조사가 가능할까요? 일단 실질적인.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성추행 사건 예. 자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만큼 확인이 어려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소사건 자체와는 별도로 서울시 내부에 어쨌든 이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가 되게 되면 예. 이거에 대처하게 되는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지금 확인된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작동하지 않았느냐. 예컨대 매뉴얼에 따르면 이 신고가 있게 되면 부서 관리자는 피해자가 사건을 알릴 경우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 공감하고 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라라고 되어 있고 또 동료일 경우에 특히 피해자가 지지받고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 기관장의 사건 앞에서는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이 그럼 왜 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가 책임 있게 네. 조사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피해 호소인 이라는 이 명칭 때문에 논란입니다. 네. 법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부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하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요. 예. 법적으로 보면 일단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인, 피고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지금 고 전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고소인이라고 부르는 데는 또 다른 법적 논쟁을 이제 생각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한 것 같은데 예. 또 고소인 입장에서 또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명칭 관련해서. 네, 저도 뭐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피해자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도 사실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사실 피해자라고 보통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나는 정말 결백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피의자라고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결과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사안인데 이거를 굳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너는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적절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변호사들의 맛있고 싶은 조찬 파티. 또 다른 메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겐 운명의 날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무죄가 됐고요. 그러니까 2심에서 바뀌었습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당선 무효인데 지금 거의 뭐 정치인으로서는 2심에서는 더 이상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유죄가 나오면은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이 되고 30억이 넘는 선거 보전 비용도 반납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주자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운명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역시 중요한 날이라. 중요한 운명의 날인 건 틀림없다. 특히 이제 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벌금이나 선거 비용 보전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출마가 가능할지 말지 자체가 좀 판가름 나는 날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운명의 날을 맞게 된 거 사실은 2018년에 했었던 이야기 때문이었죠. 자, 그 얘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이 지사 같은 경우 2018년 이제 5월과 6월 두 차례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얘기가 오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라는 이제 김영환 후보의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또 그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심은 아까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죄로 봤는데 이게 이제 무죄로 본 취지가 이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리 이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연설 이런 것과는 다르게 주장에 대한 반론과 질의가 굉장히 좀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어진 토론의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1심은 무죄로 본 것으로 보이고요. 2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비록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 이후에 이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비록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 적극적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결국 허위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허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지사 지금 입장은 결국 상대방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일부의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 즉 부진술한 것이 과연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이제 주장으로 지금 상고를 한 것이고요. 상고심에 지금 쟁점도 대법원 이 부진술이 과연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볼 수 있느냐로 쟁점이 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고가 바뀌면서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정말 당선 무효 되느냐 말하냐 이런 액수로 바뀐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은 다른 법조항보다는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예민하고요. 왜냐하면 벌금 100만 원만 나오면 당선 무효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아마 가장 중요한 하나의 혐의라고 봤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무죄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위 사실 공표로 나왔고요. 또 이 지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최종의 의견에 대한 보충서까지 지금 공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 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허위사실이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전체 흐름상 또 본인의 질의에 순서가 있고 시간이 있는 이런 토론회에서 얘기를 한 것이 적극적으로 반론하지 않은 것이 과연 허위사실인가. 또 보고 있는
뭐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 판결이 이 지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지만 네. 향후에 우리의 이제 정치적인 어떠한 토론회라든지 이러한 문화에도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오후 2시에 생중계가 아마 변호사들도 많이 네네. 이제 시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판결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후 2시에 생중계됩니다. 오늘 TV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인데 이게 역사상 사실 많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예. 저희가 네. 외국에 이제 예를 들면 굳이 이제 네네. 딱 직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 재판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방청을 할 수는 있어요. 공개되어 있는 재판이지만 TV로 이렇게 생중계하는 경우는 기억하시는 거. 대법원은 그러니까 전 박근혜 대통령의 네. 국정농단 네네. 이때의 사례 이후엔 두 번째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이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생중계되는 것이 왜 생중계가 됐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생중계를 떠나서 사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는 거라고 볼 수 네네. 있는 게 네. 소회의에서 제대로 이 의견이 타협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만큼 이번 쟁점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한 이유. 예, 일단 이 대법원이 재판 생중계 관련해서 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법원조직법 59조에 보면 원래 예.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이제 재판장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네. 이제 문제는 기존에 이제 법원 재판장들이 자신의 재판이 공개되는 걸 사실 대부분 꺼려해 왔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거의 극히 드문 일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법원에서 법정의 모습 자체가 이제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법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너무 법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씩 이제 규정이 바뀌어 왔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좀 1982년도에 대법원이 처음 이런 어떤 공공 촬영에 관한 규정을 좀 마련을 했고요. 네. 근데 그거의 결과를 96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 3월 달에 이 전두환 노태우 씨가 12.12 사태랑 비자금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모습을 네.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13년에 이제 변론 부분도 이제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재판장이 허가를 해서 네. 당시에 대법원 변론 최초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례는 3월에 그 한국인과 결혼했던 베트남 여성이 예.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했던 사건. 거기서 대법원 변론이 사법사상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이제 공개가 조금씩 되는 추세였다가 예. 이제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생중계가 됐고요. 사실 대법원으로는 두 번째지만 재판으로 보면 네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국정농단 1심 때 처음 이제 생중계가 됐고요.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 때도 예. 공개가 됐었고, 이명박 대통령 다스 사건 그리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그 네 번째까지 왔고 이제 이번 사건이 네. 다섯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원이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들 조찬 파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담비 변호사, 구정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사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커피향을 품은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자,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이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좀 똑바로 들여다보도록 하죠.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좋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네. 이번 주에도 커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커피 이야기요? 네, 여름이면 좀 시원한 커피 한 잔 다들 좀 드시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커피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커피의 세계사를 이야기했다면 네. 이번 주에는 커피의 한국사를 커피 한국사.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커피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네. 그리고 이 커피를 좀 어떻게 마시기 시작했는지 그런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인의 커피 사랑 과연 언제 시작되었는지 네. 이 이야기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당시에는 이제 커피를 뭐 한자식으로 표기를 해서 뭐 가베 뭐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일본식 표기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베라는 말은 이제 커피라는 그 서구 언어를 이제 한자로 표기한 거지 않습니까? 대체로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이런 한자 표기를 많이 썼고요. 식민지기로 좀 들어오면 이제 원래 발음을 좀 쫓아서 뭐 카피, 커피, 코히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기록상에 카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커피가 서양에서 들어온 음료이기 때문에 양탕국하고 커피를 불렀다. 예, 이런 이야기가 가끔 어디 이제 커피 가게 같은 데 가면 이제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꽤 널리 퍼져 있기는 한데 제가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의 기록에서는 사실 양탕국이라는 표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흔적을 제가 찾지는 못했거든요. 이건 아무리 좀 빨리 소급을 해도 한 60년대 이후에 좀 등장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이요? 예, 당대에는 좀 사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렀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던 이런 커피는요, 대체로 한 1800년대 말 그때는 이제 개화기 시기 아닙니까? 이제 그때 이 조선에 건너온 선교사라든지 외교관을 통해서 전파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인 중에도 이제 외국인 선교사라든지 그 외교관들하고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커피가 조금씩 전파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 양탕국이라는 표현 들어보니까 국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 제 옛 기억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실제로 커피를 냄비에 끓여서 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당시의 왕이었던 고종이 가장 먼저 커피를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래 들었었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전기라든지 그런 뭐 근대적인 문물을 실제로도 이제 고종 임금이 가장 먼저 접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커피 같은 문물도 고종 임금이 가장 먼저 접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추측이기는 합니다. 뭐 당대 가장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좀 엄격하게 기록으로만 좀 따져보자면 커피를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가장 먼저 남아있는 사람 이렇게 따지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오래된 거는 제가 찾기로는 1885년에 윤치호라는 사람이 커피를 먹었다라는 기록이 그의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윤치호는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서 1885년에는 이제 상하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 일기를 보면 그가 뭐 커피를 마셨다라든지 혹은 뭐 가게에서 커피를 사서 집으로 갔다 이런 식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치호는 이제 당대를 대표하는 개화파 지식인이었으니까 뭐 커피라든지 뭐 이런 근대적인 서양 문물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이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윤치호는 한국에 와서도 커피를 계속 즐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하필 망명 생활을 한 장소가 상하이였습니다. 그 맞습니다. 점도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왔던 곳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상하이에는 이제 서양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제 커피 가게들이 성업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최초로 커피를 마신 한국인은 윤치호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결론을 내려야겠네요.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물론 뭐 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종이 사실은 이제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요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고종이 원래 마시는 음료류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혜라든지 이런 걸 평소에 매우 즐기는 습관이었다고 하는데요. 대체로는 아관파천,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에 잠시 몸을 피했던 그 시기에 본격적으로 커피의 좀 맛을 알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후로 뭐 커피를 고종이 사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종의 습관을 이용해서 고종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1890년대 중반부터 한 후반 정도까지 예. 고종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김홍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세력과 좀 친분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이제 친분을 이용해서 고종의 총애를 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권력을 한 몸에 받게 되면 대체로 이런 분들은 이제 부패하기 마련이죠. 예. 그래서 러시아와의 이제 통상 과정에서 거액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게 돼서 예.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예. 그 유배를 떠나기 뭐 직전에 이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예. 내가 이 고종 황제, 당시 황제였죠. 예. 예. 고종 황제를 독살해야겠다라는 예.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 주변에서 이제 그를 모시던 사람을 이제 매수를 해서 예. 고종이 마시는 커피에 치사량의 아편을 넣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소에 커피를 즐겼던 고종이 그날도 배로 의심 없이 이제 커피를 이제 마셨겠죠. 네네. 근데 첫 모금 딱 마시는 순간 맛이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바로 이제 커피를 뱉어냈는데 그래서 뭐 큰일은 좀 몸에 할 수가 있었죠. 네. 근데 그 옆에 같이 커피를 마신 사람이 있었는데 예, 네. 아들이었던 이제 황태자가 예. 커피를 같이 마시고 있었던 거죠. 아. 근데 이 황태자는 커피를 좀 많이 마신 모양이에요. 한 반잔 네. 정도를 마셨다고 하는데 네네. 왜 이렇게 많이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는 이제 커피 맛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 원래 맛이 이런가 보다 네. 마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치사량의 아편을 그렇게나 먹었으니 몸이 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네. 치아가 뭐 10여 개가 빠질 정도로 그러면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평생 의치를 했다라고 네. 하는 얘기도 좀 남아 있죠. 아이고, 그랬군요. 네. 자, 이 당시 커피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종이라든지 어떤 그 극소수의 상류층만 즐기는 문화였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은 이제 우리 뭐 커피숍, 카페 네. 이런 언제 생긴 겁니까? 대략 한 1920년대부터 생겼다라고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1920년대면 일본으로 유학 갔던 사람들이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는 시기였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 근대화된 문화를 습득한 사람들이 조선으로 온 건데요. 네. 이제 그들을 흔히 뭐 모던 보이, 예. 모던 걸 이렇게 부르죠. 이제 그들을 주 고객층으로 삼은 이제 가게들이 생겨난 건데요. 예. 여기서 조심할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카페. 지금 카페를 이제 커피를 파는 가게를 흔히 카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카페란 단어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들이 나와서 시중을 드는 주점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일종의 유흥주점. 예, 요즘 개념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페 간다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예. 그 당시에는 차나 커피를 마시는 곳을 뭐 다방이라든지 끽다점 이런 식으로 불렀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카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당시 이제 서울, 그 당시 경성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조선인들이 사는 지역하고 일본인들이 사는 지역이 대체 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청계천을 뭐 중심으로 해서. 네네, 맞습니다. 뭐 진고개라든지. 예, 맞습니다. 있고, 예.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북촌이라고 부르는 지역. 네네. 이 지역에 주로 이제 조선인들이 거주를 했고, 그 청계천 남쪽에 있는 네. 남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남촌 쪽에 거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조선인들 대상으로 하는 다방도 당연히 북촌에 생기게 되고요. 일본인들 대상으로 한 다방은 또 그 반대가 되겠죠. 네네. 조선인이 세운 최초의 다방은 1927년에 이제 그 당시 영화 배우였던 이경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카카듀라고 하는 다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요 위치는 지금 인사동 골목길 초입인데요. 정확한 행정구역은 이제 관훈동이 됩니다. 예. 지금은 아마 그 자리에 무슨 공예품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다방에는 뭐 영화 배우라든지 소설가, 뭐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 이제 주로 출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당시에 좀 유명했던 다방이 소설가인 이상. 제비. 예, 맞습니다. 제비라고 하는 다방 유명하죠. 그리고 뭐 영화 배우였던 뭐 복해숙이 세운 비너스라든지 김현실이 세운 낭랑 같은 다방들이 당시 당대를 대표하는 다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도 사실 뭐 이 커피숍도 결국은 이제 그 일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예술인 또는 뭐 인텔리들이 다니는 이제
그런 곳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식민지기에 조선인들이 그렇게 커피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인텔리들의 전유물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있었던 그 모던 보이와 모던 거래 시기라는 게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1920년대야 잠깐 좀 분위기가 좋아서 모던 보이와 모던 거리, 근대 문화를 즐기는 시기가 있긴 했지만 1930년대에 그 일본이 전쟁 체제로 돌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금방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방에서 좀 쉬면서 이야기하면서 커피 마시는 일이 그 시기부터 대략 뭐 나태함과 게으름의 상징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젊은 세대가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걸 무슨 허영이나 사치처럼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었고요. 거기에 좀 약간 여성에 대한 편견까지 작용해서 좀 고약한 편견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커피의 역사 묻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청취율 조사 기간 YTN 라디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공정하고 편들지 않고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